안녕하세요. 로엘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월요일인가요? 네. 아침에 대형 뉴스가 떴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인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의 네. 아들의 친부로 확인됐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고, 사실 저희 채널이 연예 뉴스는 아니니까 이제 혼외자 관련된 이제 쟁점들을 다루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맞아요. 쟁점들 굉장히 많고요. 네.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것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이게 꼭 연예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연애 중에도 뭐 임신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혼외자라는 그 개념이 사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 같은데, 혼외자 어떤 개념이죠? 혼외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을 하면 그게 혼외자입니다. 그냥 네.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흔히 말하는 미혼모 이런 네. 것도 다 이제 혼외자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기본 컨셉인데, 그렇죠. 그거와 다르게 혼인관계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지칭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상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법률 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차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혼외자일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쟁점은, 혼외자를 출산을 했을 때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는 금방 정해지는 거예요. 출산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죠, 그 그렇죠. 부분은. 근데 아빠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뭐 있죠. 여러 가지 뭐 시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혼외자의 부가 누구인지, 네. 부가 누구인 거를 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서 쟁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상속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는 동등하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 당연히 거잖아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우성 씨가 아들인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우성 씨의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것도 명확한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뭐 아이가 없다라고 치면 사실상 그 아이가 100% 정우성 씨의 100% 상속 지분권자라고 봐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정우성 씨는 배우자도 없기 때문에. 인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지 청구다, 남자가 인지를 해야지 아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혼외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혼외자인 상태여도 누가 아버지인지 분명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 관계를 했는데 네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쪽에서도 내 아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 그 네. 행위를 인지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쪽에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거부를 하면 이 어머니나 아이 쪽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실제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 뭐 생물학적인 아버지인지를 DNA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히게 되고요. 뭐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있었던 사건인데 DNA 검사를 아주 잘 하더라고. 그 센터 가가지고 얼굴 사진이나 DNA 검사하는 걸 다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드실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요. 안 한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불가능한 게 과태료 엄청 세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실무상 경험상으로 보면 인지 청구 들어오면 백발백중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웬간하면 거의 네.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맞는 경우들이 많고, 소송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맞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사건들은 문가비 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임의인지로 이제 생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재를 정정하는 식으로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호적 제도가 폐지돼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누구 이름으로 떼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문가비 씨 아들을 떼보면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가 나오겠죠. 아빠는 정우성, 엄마는 문가비로 나오는데, 문가비 씨를 떼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애만 나온다 이거죠. 정우성 씨는 나오냐? 안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정우성 씨를 떼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가비 씨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를 주체로 해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제 현대사회로 와서는 예전처럼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이 기준으로 뗐을 때는 부모가 누군지
건지 명확하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 댓글 같은 걸 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문가비 씨 아들 출산돼서 축하한다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는 정우성 씨 동의 없이 난 거 아니냐, 어쨌든 남자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거 좀 불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죠, 법적으로? 사실 기존에는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 중절 수술로 중단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금지돼 있었던 거잖아요. 낙태를 교사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떤 조건이 맞으면 낙태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우성 씨 쪽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낳기를 원하지 않는 쪽이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건데 결정권은 어머니 쪽에만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법적으로 어떤 근거나 뭐 근거 조항 같은 건 전혀 없는 근데 뭐 상태예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뭐 임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한 거지 뭐 갑자기 애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인지하고서 그런 행동했었을 때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출산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나 이런 책임에 대한 책임만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닌데 뭐 정우성 씨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루머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면 양육권을 혹시 정우성 씨가 반대로 가져올 수도 있나요? 어쨌든 생물학적인 아버지고 네.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아버지로 올라간다 그러면 네. 사실 친부 친모가 이렇게 뭐 어떤 차별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져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아직 근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친모 쪽이 유리한 거는 맞고요. 정우성 씨도 친부에 해당하고 어쨌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우성 씨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가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어필을 하면 양육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장할 만한 포인트들은 생긴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정우성 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데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 이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의 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 실무상 여자들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보면 정우성 씨보다 문가비 씨가 훨씬 양육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는데 정우성 씨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변경된다.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양육권 변경을 쉽게 해주는 그런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설사한다 그래도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실무상으로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둘이서 동등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양육권 변경 소송하면 문가비 씨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10년 정도 사귄 뭐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실혼이다 이런 표현을 꽤 씁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워낙들 늦게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면 사실혼과 동거를 착각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사실혼 개념이 뭐죠? 사실혼은 말 그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률론에 준해서 보호를 받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인신고만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실혼은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지내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식을 하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회사 사람들 뭐 친인척들 다 알잖아요. 부부관계가 공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동거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서로 양가 간의 왕래가 있고 호칭을 서로 부부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뭐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그리고 경조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다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이미 뭐 공표가 어느 정도 돼 있다든지 이런 혼인관계에 실질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사실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혼을 그냥 주장만 하고 애인이고 연인인 거죠. 그냥 연인 관계에서 동거를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사실혼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분 정우성 씨 사례도 사실혼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대중들이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혼 상태에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소문난 것부터가 부부 관계는 아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언론 보도 보면서 조금 뜨아
황당한 게 임세령, 이정재 커플이랑도 친해서 같이 뭐 더블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였다. 이게 사실혼의 근거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정재, 임세령 씨 같은 관계라고 하면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부부라고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 네네네.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죠. 네. 혼외자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의 양육비 관련된 부분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돈 문제로 또 넘어가는데 네. 양육비 얼마 줘야 되나요 지금? 양육비는 일단 통상적으로는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네. 거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들어놨는데요. 네. 2021년판이 최신판입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두 분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소득이 뭐 일정하지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정우성 씨는 표를 보면요. 네. 부부 합산 소득이잖아요. 한 명의 소득이 아니라 합산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것도 세전이죠. 세전. 일단은 이 표 기준으로 하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22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일단 책정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정우성 씨가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고 네. 소득 비율대로 나눠서 네. 부담을 하게 네, 돼요. 네. 근데 대부분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근데 이 표가 여기까지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득이 전부 많은 경우에는 네. 재판부에서 이 표를 넘어선 양육비를 그럼요.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1인당 양육비 3,400만 원씩 부담하는 경우들도 네, 있어요. 실무상으로 저는 300만 원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하게 그걸 초과하는 경우들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제 법원에서 정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유명인들 사건을 하다 보면 월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예, 예. 네. 그거는 남편 쪽이 월 1,000만 원을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거를 의사를 표현을 했으니까 그걸 뭐 조정조서에 기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 건데 네.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결정할 때는 어떤 그 상한을 뚫고 나오는 거를 실무상 많이 보지는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는 아마 뭐 조정이나 협의로 결정을 해서 양육비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양육비 산정 관련해 가지고는 표상으로만 보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결론을 일단은 내려야겠네요. 네, 사실 300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네. 표를 벗어나는 겁니다. 300만 돼도. 적지 않은 양육비긴 하지만 또 정우성 씨의 뭐 소득이나 알려져 있는 재산,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또 아주 많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고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자녀 교육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그런 현실들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문가비 씨가 몇 번 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면접 교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유무형적인 아버지로서의 의무잖아요. 기능이죠. 근데 이제 돈만 주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 의무만 하겠다라는 말로도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을 지울 수 없기는 합니다. 네, 네, 네.